자, 이 문제지 긍정령하고 부정령 비율을 보면요. 4대 6의 비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긍정령이 16개, 부정령이 24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전에 가시면 최소한은 5대 5 비율은 될 거예요. 5대 5 비율이. 부정령이 많으면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부정이 많으면.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이렇게 훑어봤을 때 한 60점대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동형을 보면은 성적이 예상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지만 이제 성적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중간에 푸지 마시고 항상 뒤에 푸시는 게 낫다는 거. 그러니까 이론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시간 배정상 유리하실 거예요. 시간 배정상. 여러분들이 이론만 다 푸시더라도 쓰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쓰실 거예요. 계산을 안 푸시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아니면은 계산 문제를 중간에 가면서 다 풀고 가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도 딱 부딪혔는데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 안 그러면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몰아서 찍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시게 되니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그 문제지 책형은 A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목차 있죠? 네? 시험 목차 순으로 이제 문제가 배열이 되는 거고 B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12번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가면 그렇지는 않고요. 35번 이후로 아마 이제 배열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총론이죠. 총론은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예외적으로 많이 나올 때 한 4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상은 다 맞추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맘때쯤 오면은 오히려 총론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난이도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고 봐요. 1번은 뭐, 답이 1번이겠고요. 그죠? 자, 거기 2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해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특수한 동산이죠. 근데 걔들도 민법에 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얘기는 걔들도 협의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걔네들도 등기나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물리적 개념의 그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천 공간이고요. 삼천 공간을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개념은 이제 구별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개념. 부동산 개념에서 보면. 이게 부동산 개념 우리가 구분하면요. 기술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얘네는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하고 뭐 광해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이걸 토지 및 뭐라 그런다. 정착물.
그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특수한 동산이죠. 예, 특수한 동산인데 얘들도 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뭐를 갖추게 돼요. 등기라든가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얘네는 종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었어요? 어? 네 가지 있었다고요, 이거. 경제적 개념 몇 가지 있었어요? 이것도 구별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 정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우리가 실생활의 필요가 아니라 이건 법률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뭐 이걸 지칭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1번에 보면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라는 것은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항구적인 물뿐만 아니라 가시계, 수목 등 일시적인 토지 부착물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가식한다는 게 뭐예요? 왜 수목원 이런 데 보면은 왜 임시로 이렇게 식재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팔기 전에. 네, 그런 건 우리가 정착물로 분류하진 않죠.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이 부동산 분류가 있는데요. 근래는 이게 토지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는 양쪽을 다 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분류만 정리하면 안 되고 모두 정리가 돼야 돼요. 네, 주택의 분류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 잘 인용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준주택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근래 계속 나왔던 게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 이게 시험상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게 요즘 준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 준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준주택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준주택을 건설 이거 할 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얘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 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얘들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기금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자금 지원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어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뭐 틀릴 만한 거는 별로 없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행지, 필지하고 획지, 나지하고 건부지, 법지하고 빈지, 맹지하고 대지, 그 다음에 휴한지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 이렇게 상대적인 애들은 쭉 적어가지고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셔야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답을 맞출 수가 있죠.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그랬을 때가 답은 5번이겠죠. 1번에 그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 등의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갱지라는 표현은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냥 뭐라고 써요?
나지의 개념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토지에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일본에서 나지에 대한 우리가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시장성은 얘가 더 좋죠. 나지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가 왜 그래요? 나지가 시장성이 더 좋은 이유가 얘가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나지 상태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니까 용도에 적합하게 바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잖아요. 자, 고층의 오피스가 최유 이용인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한 3층이나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 토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나지는 바로 이렇게 최유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거를 철거해야지만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더 시장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그렇죠? 그래서 나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갱지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근래는 갱지라는 표현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분한 게 뭐냐면 갱지는 공법적인 제약은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고 저지는 공법과 사법상의 제약이 다 있는 토지를 얘기했다고요.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하나요? 여기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요. A지, B지, C지가 있어요. C지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는 건부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A지하고 B지는요. 건축물이 없으니까 얘는 나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B지는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돼 있는 토지. 근데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약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공법상의 적용은 다 받죠. 근데 얘는 이렇게 사적인 제약도 있는 토지. 요거를 저지라고 그러고요. 그런 게 없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갱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성 여부를 세분한 개념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갱지 저지 구분 안 해줘요. 그냥 나지 그냥 그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반이 절토내어 무너져 내린 토지 있죠.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포락지라고 그러죠. 답이 이제 5번이 되겠죠. 이행지. 그래서 뭐 2번은 맞춰주셨을 거라고 뭐 생각하고요. 3번에 가면 부동산 특성이 있는데 얘가 보면 자연 특성이 있죠. 자, 그래서 자연 특성에 보시면 부동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것도 있고 영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근데 여기서는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세 개 정도. 얘네는 기타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거죠. 부동성에서.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단독으로 문제가 유발이 되는 거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20회 이후로 단독으로 나온 애가 부증성하고 영속성은 나왔어요. 영속성은 2번 나왔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애는 부동성이에요. 현재로는. 근데 뭐 얘만 줄지 아니면은 인문 특성하고 묶어서 줄지 한 번은 묶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무슨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문 특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특성이 뭐예요? 얘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죠. 이거는 엄청난 제약 조건이잖아요. 지리적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이동을 못 시키니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잖아요. 이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죠. 이 위치는 이동을 못 시키더라도 요거 설명해 드릴 때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를 묶어가지고 뭐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세종시로. 얘 바뀌었잖아요. 바뀌어도 무슨 위치는 똑같아요.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무슨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얘고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가 없죠.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양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등장시킨 게 뭐예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은 따로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최유효 이용을 요구하고 얘도 최유효 이용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죠. 시험에 이미 다 나온 거죠. 그렇죠? 얘도 무슨 이용을? 얘도 최유효 이용을. 얘도 최유효 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평에 가게 되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을 할 때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가치를 판정할 때도 무슨 상태를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건 어디 있어요? 그건 영속성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죠. 자, 일반 재와 달리 부동산 가격은요,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로. 왜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하겠어요? 부동산 가격은 왜 일반 재화는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왜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해요? 지금 뭐 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이거 하다가 얘가 있으니까 수명이 기니까 임대차에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제가 이 분필을 100원에 사가지고 공법 선생님한테 이거 50원에 제가 임대를 주면 제가 이기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일 거 아니에요. 100원에 사갖고 계속 50원에 임대 주면 그 양반이 다 쓰고 나면은 저는 계속 100원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모성 재화는 임대를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명이 긴 재화는 임대를 줄 수가 있죠. 5년, 10년, 100년을 줘도 다시 그대로 내가 되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되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극단적으로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 정부로 반환됐죠. 100년 동안 영국 정부가 갖고 있다가. 그게 반환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걔는 영속적이잖아요. 그죠? 뭐 3번을 틀리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설마니. 그리고 2번에 보면요. 토지의 공공성은요.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약화시킨다고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시 주택가격이 말이 아니니까 바로 정부가 뭐 한다고 그래요? 개입한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토지는 공공재로,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정한 자원 배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수시로 개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비생산성이라는 게 부증성이겠죠. 물리적 양은 증가시킬 수가 없는데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얘는 소모되지 않죠. 영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부증성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양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는데 우리 필요에 따라 일부는 뭐로 쓰고요. 택지로. 일부는 뭐로 쓰고 농지. 일부는 뭐로 써요. 임지. 그러면 시장에서는 택지 수요가 제일 많이 증가해요. 근데 얘를 물리적으로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지로 쓰던 것이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이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렇게 해서 택지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의 변화는 있다, 없다? 양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을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죠. 이건 부증성에 기인한 거죠. 그죠? 근데 경제적 공급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할 때 얘가 기울기만 완만해진 거지. 이 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에 양은 늘릴 수는 없어도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양을 늘리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임지로 쓰던 양을 줄이고 뭐로? 택지로 쓰는 양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토지를 한번 사용할 때 그게 잘못된 사용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3번까지 푸셔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는 다 맞춰진다고 보는 난이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유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을 하죠. 무슨 개념을? 유량 개념을. 그죠? 유량이라는 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저기 있는 박총각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준다 가정했을 때 박조가 한 달 용돈이 한 100만 원 돼? 용돈이 한 100만 원 된대요. 근데 이렇게 할 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3년간 용돈이 100만 원 그러면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요.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게 유량이라고요. 유량. 그렇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절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죠. 작년에도 시장에 사과는 공급이 됐어요. 그죠? 근데 올해도 시장에 사과가 공급이 되죠. 근데 올해 새롭게 사과가 시장에 공급될 쯤이면은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다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간 개념이. 근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작년에도 시장에는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시장에 주택은 공급이 되죠. 그럼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됐다고 해서 작년에 공급된 주택이 소모됐냐면 그렇진 않죠. 얘는 그대로 시장에 머물고 있죠. 작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에 지어진 건축물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양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양을 따지면 어느 게 규모가 커요?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 규모가 더 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을 보게 되면 신규 주택시장이 있고 재고주택시장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재고주택시장이 시장거래 중심인 거예요. 항상 사람은 신축 건물만 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절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여러분들에게 시험 물어봤을 때 뭐를 중심으로 물어봤겠어요? 이걸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유량하고 절량이 있으면 무슨 변수를 더 중시해야 돼요? 절량 변수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전부 다 절량을 중심으로 답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문제는 유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전에 가게 되면 뭐를 더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절량 변수 물어봤을 때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답을 다 풀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인구, 재고, 그 다음에 뭐 자산.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이거 세 가지만 알았으면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벗어나고 줬으니까. 그렇죠? 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지가하고 또 지대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지대는 뭐를 의미를 해요? 지대라는 건. 지대라는 건. 이게 줄임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대라고 얘기해요. 지대. 그러니까 이거 일정한 기간이 명시해야 되니까 얘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이건 유량이라고 유량.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지가 있죠. 또는 부동산 가격. 얘네들은 매 순간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정해놓고 평가해야 돼요.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절량. 그죠? 이거 구분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량하고 절량 개념을 구별해야 돼요. 이제 아마 여러분 시험상에서 대부비율 아시죠? 여기 보면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예요?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 매 순간 이 가치하고 융자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시점을 정해놓고 판단해야 된다 해서 아마 대부비율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대부비율 이런 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일단 거기 가시게 되면 니은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있죠. 그렇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비율에 대한 것 있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절량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뭐하고 비읍하고. 그러니까 유량에 대한 거는 지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소득과 결부된 애들은 다 유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렌트라고 얘기하죠. 렌트.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지대 또는 뭐로? 임대료로 번역해서 쓴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예요? 지대하고 임대료라고요. 이 임대료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 있어요? 이거 순영업소득까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득과 결부된 애들은 다 뭐다? 다 유량이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나요? 이거 한 거? 네? 이게 선생들이 할 때는 이거 다 집어넣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다 안 들어온다고요. 왜 안 들어오냐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이거라고요. 네? 순영업소득. 가능총소득하고 유효총소득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시라고 경비는 공제한 상태에서의 수익을 기초로 해서 수익률 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뭐 순영업소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가면 승수법이라고 있죠. 승수법에 가면 총소득 승수도 있고 순소득 승수도 있고 세전 세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자본의 수익안 그러면은 뭐를 지칭해요? 순소득 승수 지칭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자본의 수익안을 산정한다고요. 예? 이게 총소득 승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결부된 애들이 들어오면 얘들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저거 기본서라든가 요약집에 가면요 다 적혀 있어요. 그죠? 확인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글씨인데 깔끔하게 정리해 놨다는 얘기죠. 별표도 하나 해놓고. 근데 오래간만에 하시면은 또 잊어먹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 푸시면서 또 기억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유량과 절량 변수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모의고사니까 일주일에 또 기회가 주어지지만 당일날에는 이거는 하나 틀리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예? 문제 하나가 소중한데. 자, 만약에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네. 네 가지가 적혀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네? 뭐가 있겠어요?
아니 여기서 얘가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뭐 있어요? 뭐? 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구별을 못하면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도 구별이 안 돼 있고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죠? 얘는 해당이 안 되고 그죠? 얘 하나만 맞잖아요. 이거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얘는 곡선에서의 이동이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보완제가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완제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요? 이거 증가하죠. 같은 보완제인데 둘이 같이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대체재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요는 줄죠. 그러니까 얘가 좌측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건축자재 가격의 하락은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주는 포맷이 이거예요. 이거를 주고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돼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5번 그 문제 보시면 그죠? 거기 보면은 자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가 주택 수요가 늘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역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개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주담대 이 금리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죠. 그러면 가격 하락을 예상하게 되면 수요는 줄어들죠. 그렇죠?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니까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경제상의 수요 공급 법칙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이거 이제 부동산 법칙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5번에는.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요. 자, 뒤에 가면은 6번 문제 있죠. 6번에도 뭐 똑같은 논리잖아요. 1번에 보면 수요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틀릴 거 아니에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체재 수요가 늘죠. 대신에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겠죠. 자, 똑같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죠. 그럼 대체재의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대체재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죠. 대신에 양의 움직임이 틀리죠. 소비의 움직임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얘기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거래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표현은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냥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급이 증가한 이유를 앞에다 붙여준 거죠. 그죠? 얘를 생략을 시키고 그런 얘기죠. 생략을 시키고 2번 질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하면 그죠?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준 거죠. 그냥 이렇게 수직해서 이거 우리 다 해본 거예요. 이거 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줬잖아요. 연습 문제 할 때 이거 다 해보신 거라고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거기 3번 질문도 그 얘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써주고 수요 증가라는 표현을 수식을 시켜버린 거라고요. 그럼 4번에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줄 때 균형 상태에서 뭐가 불변인데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얘가 줄었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이렇게 앞에다 툭 대입을 해준 거죠. 그 차이라는 거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죠. 좀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오늘 시험 보고 이번 주 내일 시험장 들어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은 한 50일 있다는 얘기죠. 오늘 또 틀림없이 50일 작전 계획표를 짜야죠. 반나절은 계획표를 짜고 나머지 반나절은 그 계획표를 보고 스스로 감탄을 해야죠. 또 하루 종일. 그죠? 박총광 오늘 남아서 공부해야 될 걸 계속 50일 작전을 세워가지고 남아서 공부해야 될 거야. 김천영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웬만하면 붙고 싶으면 남아서 공부해야 될 거야. 그지? 최천이 오늘 남아서 공부해? 그냥 남아서 공부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혹시 2차만 공부하는 분 있나요? 우리 학원에서? 모르시나요?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정도쯤이 되면 무진장이 지겨울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게.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수업을 빠지진 않아요. 다 들어요. 그거 왜 듣냐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아주 지겨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는 그냥 이번 주에 바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 현재 정리된 거, 요 기억이 살아있을 때 바로 시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만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년에 2차 공부할 때 그게 또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차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시작은 원대했잖아요. 그죠? 에? 원래는 뭐 수석을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들어왔다가 이미 다 양보하고, 그죠? 2차도 양보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1차로. 그럼 뭐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남아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그냥 꾸준히 갔으니까 그게 후유증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죠.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얘가 외워서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공부하는 게 편하죠. 외우는 방법만 효율적으로 알려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변화가 나오더라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문장 배열이 조금만 틀려지면 틀리는 거예요. 어렵게 내는 것도 아닌데 문맥만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오피스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그죠? 다만 이제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왜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A점이고 B점이에요. 그럼 100에서 120으로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20% 변했겠죠. 그러면 거꾸로 1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그럼 20%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100에서 왜냐하면 원래 최초 가격이 100이었고 0.2니까 얘가 20% 변한 건데 120에서 얼마로? 100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럼 120에 대한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러면 20%가 변한 게 아니죠. 뭐 한 16%에서 17% 사이 정도? 그 정도 변할 거라고요. 그죠? 틀리잖아요. 그럼 왜 차이가 나오겠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최초 값이 틀린 거죠. 얘는 최초의 값이 얼마고? 100이고 얘는 최초의 값이 120이죠.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단서를 주는 거죠. 단 탄력성의 계산은 최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은 오류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냐 해서 탄력성의 수치가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주는 거예요? 중간점으로 계산하셔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점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그거 해본 거잖아요. 중간점 이용해서 하는 거.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누기 2 해도 되고 2 안 해도 된다고. 기억하나요? 계산은 이런 건 간단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가격이 두 개 나오죠. 임대료가. 임대료가 10만 5천 원에서 얼마로요? 13만 5천 원으로. 그죠?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그럼 얘네 차이가 얼마예요? 변화가.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건 요거 적으시면 되고. 양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1260에서 얼마? 114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화가 얼마예요? 220 정도 되나요? 120 나오나요? 네, 120.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두 개 합하게 되면 24만 원이죠. 거기에 3이고. 얘네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00인가요? 120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얘는 0. 얼마 나와요? 125. 그러니까 12.5% 나올 거고.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그럼 얘는 0.05 나오죠. 나누면 얼마 나온다? 0.4 나오죠.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2를 안 하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딱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왜? 간단한 거니까.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은 그냥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문제로 풀어보셨다고요. 어떻게 풀어봤냐면 임대료가 9만 원에서 얼마로? 11만 원으로. 그랬더니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신 거라고요. 이거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했던 게 뭐냐면요. 가격이 여기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9하고 얼마? 11 쓰고. 그럼 9하고 11의 차이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 다음에 양에 대한 거는 108하고 얼마겠어요? 92잖아요. 얘 계산하면 16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 20분의 2잖아요.
얘는 200분의 얼마고요? 16. 그러면 이 상태로 계산해도 되죠? 아니면 나누기 2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8이고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 나누기 만약에 2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얘는 10분의 1이고요. 그럼 0.1일 거고 얘는 100분의 8이잖아요. 그러면 0.08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0.8 이렇게 해서 해봤잖아요. 그게 도출하는 거라고. 그죠? 그게 중간점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잖아요. 저기 실전에서는 중간점에서 계산하는 요령은 뭐 거의 잘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은 이제 주로 내는 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죠. 그거 대입해서 이제 주로 물어보니까 그 정도를 이제 알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죠. 왜 3번이 되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배우셨죠? 그죠? 자, 이게 역할인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 시장에서 가장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교환. 교환을 성립하게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교환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뭔가 매개 변수적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격이라고요. 그렇죠? 이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죠.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얘를 매개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정보를 매개로 해서 뭐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유도가 되죠. 얼마만큼 생산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건설업자들은 뭐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어요?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게 그게 자원 배분인 거예요.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딱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는 거예요. 남거나 모자람이 없으면. 이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왜 물고기 바나나 대입해 갖고 막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뭐가 있어요? 특성이 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아니, 이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잖아요. 대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저기 뭐죠? 아파트 뭐 단지라든가 뭐 그런 데 있나요? 대전에서? 뭐 서울 같으면 뭐 강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나오듯이 뭐 여기도 있나요? 예? 하여간 거기가 여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선호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지역은 거기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시장별로 뭐가 다 틀리겠어요. 시세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다 틀리죠. 고도로 이렇게 국지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뭐가 곤란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럼 거기 3번 지문에 나온 거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곤란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 조절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특성이죠, 특성. 그렇죠? 요 배열은 아닌데요. 실전에서도 한번 특성을 섞어갖고 한번 낸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항의가 한번 빗발쳐가지고 다시는 그렇게는 안 내고 있는데, 그죠? 뭐 뻔한 얘기잖아요.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내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자 시장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2번에 가면 교환이라고 돼 있죠. 1번에 가면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매도자고 매수자 간에 뭐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자 공간을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돼 있죠. 자원 배분의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뭐만 기억을 해도요.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면은 이쪽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복습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가시게 되면 경기 변동 나오죠. 경기 변동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되죠. 아, 이거 답을 이렇게 적어드리는 게 낫겠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게 몇 번이었냐고 또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죠? 자, 9번에 가면 경기 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죠. 틀린 거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틀린 거니까 몇 번? 응? 답이 4번이죠, 4번. 그죠? 자, 여기가 무슨 시장이에요? 하향시장이잖아요. 하향시장은 시세가 어떻게 돼요? 가장 바닥일 때죠. 그러면 매수자들은 이때 물건을 매입하려고 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하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증가하고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또 우리 동네에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사가지고 나중에 가격 돼갖고 대박을 쳤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론대로 그냥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상향시장은 매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회복시장은 하향시장 다음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국면의 위치 정도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회복시장 다음에는 상향시장이 들어오고요. 후퇴시장 다음에는 뭐가? 하향시장. 위치를 근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게 후퇴잖아요.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게 무슨 시장으로? 하향시장으로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상향시장에서는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하한선이고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상한선. 같은 상으로 가거나 같은 하로 가면 틀리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 얘기죠. 네. 그 다음 뭐 10번에 보시게 되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거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나요?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클 때 있죠. 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안 해요. 네?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가 어떨 때요? 정의의 벽화. 정의의 벽화는 과소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요.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5번에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있죠. 정부는 개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얘가 균형을 이뤘을 때만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는 어떨 때겠어요? 부의 예비 효과가 발생할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거기 3번 지문에 해줬잖아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데 왜 개입을 안 하겠어요? 그죠? 부의 외벽화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단원별로 공부하시다가 9월이 돼가지고 갑자기 지금 전 범위를 한 번에 보시잖아요. 이게 전체 범위에 대한 기억이 바로 다 나오냐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전 범위를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은 생각이 나요. 기억을 이제 두들겨 줬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더 좋아지시려고 그러면 필히 복습을 하셔야 되죠. 오늘 틀린 데를 갖다가 기본서나 요약집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억이 유지가 돼서 다음 주에 답을 풀 때 그게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1차가 아직 궤도에 안 올라가셨으면은 하여간 일주일 내내 민법과 개론은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돼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볼 때 그게 반영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만약에 동차를 공부하신 것 같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요.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 사놓거나 땅 사놓은 사람들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그죠? 축배를 드는 뭐 그런 분위기, 뭐 그런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정부가 사전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서 토지를 비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한 30년 전에 대전시에서 대전의 둔산동 일대 땅을 한 100만 평을 사서 비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뭐가 환수가 가능하냐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죠. 미리 사서 비축해 놨으니까.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뭐예요? 사서 비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축을 함으로써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가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죠. 근데 거기 11번에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원천적으로 가능한 거죠. 대신에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서 비축하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비축을 하게 되면 보유기한이 길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관리의 문제라는 게 뒤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니까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는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용도로 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매입할 때는요. 만약에 그 주변 지역의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이게 투기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불명예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의 공공토지 비축이 있죠. 공공토지 비축은 국장이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 비축한 토지는 어디서만 관리한다? 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 계정은 거기에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은행 제도 한 거는 기억이 나시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요 표준주택 가격은요. 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시장에다가 주택 가격에 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과세 등에 필요한 정보는 얘를 가지고 제공받는 거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있죠. 요거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공시도 할 때.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다고.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 무슨 주택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에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얘네 가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가게 되면 5번에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걔가 표준주택이 아니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했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주택시장에다가 뭐를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똑같은 거잖아요. 1번하고 4번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죠. 별도로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4번에 가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하는 이게 적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평가하는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는데 그 가격은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있죠.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비주거용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12번에 5번 지문에 대해서 요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걸 쓸다고 이거를 시험상에서 이게 한 3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은 분은 이거랑 착각하라고 이제 유도하는 거죠. 얘는 이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제공되는 가격이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산정하면 얘가 이제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12번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13번에 보시면 주택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하게 됐을 때 틀린 거는 4번이겠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요령도 알려드렸잖아요. 아까 이 얘기할 거예요. 여기 3번에 보면 임대료 보조는 뭐 직접적 개입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실전에서 그걸 가지고 내지는 않을 테니까.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가지고 일부에서 보면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분명한 건 안 내줘요. 참고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갖고 그거는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실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인용한 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직접 개입 알려드렸을 때 그게 기출에서 나온 선례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내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에서도 그게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분명한 거는 언급 안 할 거니까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직접 개입 들어갈 때 이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거기 임대주택 공급 공 들어갔잖아요. 그럼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인데 간접 개입이라서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푸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기출에서 나왔던 거 쭉 해서.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공공토지 비축. 그렇죠? 또 뭐 있었어요?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다만 이제 이거 비축할 때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공영개발을 매수 또는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공 들어간 애들이 무슨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서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뭐가 있어요? 보조가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공급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소시키고 얘는 공급을 뭐 한다? 이건 기본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잘 주는 거예요. 작년은 이걸로 답을 준 거죠.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뭐 한다고요? 증대시킨다고. 그렇게 틀리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해주게 되면 소득 보조가 있고 무슨 보조가 있어요? 집세 보조가. 그죠? 그래서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주택 소비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낫다? 집세, 쿠폰으로 주는 게 낫다. 이렇게 구별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 보조 방식보다는 생산자 보조 방식이 효과적일 수가 있죠. 요거는 임대료 보조해 줄 때 요거는 누구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고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는 뭐를?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어떻게 돼요?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을 어떻게 돼요? 그만큼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임대료를 어떻게 돼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료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낫다는 얘기죠. 공급자 보조가. 근데 공급자 보조의 단점은 수요자의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얘들이 공급하는 쪽에 가서만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게 되면 소득보조 방식이 집세보조 방식보다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뭐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뭐 이어서 하시죠.